후기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의 시작은 먼저 붕당 정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나타난 붕당 정치가 결국은 세도 정치가 이제 나타나는 세조 정치의 변질까지 이어지는 그 약 200여 년 정도 그런 기간 동안에 붕당 정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역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붕당 정치가 뭔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의 시작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살인이라고 하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온건개혁파 사대부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온건개혁파 사대부들의 이제 그 제자의 제자들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림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성종 때 홍문관을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집현전에 대해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홍문관을 부활을 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이제 살인파 인사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살인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화를 거치면서 훈구파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에 있는 서원과 향약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어서 사림이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예요. 16세기 중반 이후 중앙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권력을 잡고 나면 항상 권력이 이제 분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이 나누어지는 모습들, 이게 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교육시킬 때에는 이거를 당파성이라고, 그래서 조선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 크게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은 살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동인과 서인으로의 붕당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동인과 서인을 나누게 된 사건은 심의겸과 김효원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이제 다투면서, 그게 심의겸의 친구들 그리고 김효원의 친구들이 각각 뭉치면서 서인 동인으로 나눠 싸웠다고 하죠. 그래서 심의겸네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었다 그래서 서인이라고 부르고, 김효원의 집이 이제 동쪽에 있었다 그래서 동인이라고 불렀는데, 대체로 동인의 경우에는 이왕이라던가 조식이라던가 서거정 같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동인에 있었고, 서인의 경우에는 이의 제자들이 이제 서인으로 불리면서 단순히 특정한 사안에 대한 그 논란에서 시작이 됐었던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학문적인 것과 결합이 되면서 좀 변질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이 붕당 정치의 특징은 3사의 언론기관의 그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3사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3사의 역할을 강화를 했고, 그런가 하면 사림들 사이에, 그러니까 사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아내 놓은 공론 같은 것들을 중시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근거지가 서원과 향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에서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자, 뭐 그리고 또 3사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자라는 식으로 붕당 정치는 굉장히 대의 명분이라던가 이런 걸 강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인과 동인이 나누어져 있던 상황에서 광해군 때로 접어들면서 남인과 북인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동인들 중에서 남인과 북인, 그 중에서도 북인이 광해군과 이제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반정이 이제 되면서 이 광해군을 적극 지지했었던 북인들은 이제 정치에서 이제 거세되었다고 얘기하죠. 정치에서 잘렸고, 남아있는 건 서인이 주도하는 하에서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인조 반정 이후에는 평화로운 시기가 좀 이어집니다. 근데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권력 구조는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권력이지만 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남인들도 잘할 수 있는데 서인들이 주도하면서 우리는 맨날 서인들 들러리만 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현종 때가 되면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예속 논쟁은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봐서는 저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속 논쟁은요, 우리 왕위 계승과 관련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오른쪽에 좀 써보겠습니다. 인조한테는 큰아들인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갔다 왔다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을 이제 맞게 되고 그 동생이었었던 효종이 즉위를 한 거예요. 효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죽고 효종의 이제 아들인 현종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그 성리학에서는 장자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장자의 아들에게, 그러니까 인조의 큰 손자한테 왕위가 넘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이제 정통이거든요. 그런데 인조에서 효종으로 오고 효종에서 다시 현종으로 넘어가는 이 왕통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의문을 표했었던 거죠. 그게 예속 논쟁을 통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효종이 죽은 다음에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이냐, 효종의 부인이 죽은 다음에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상복을 몇 년을 입냐는 논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왕이 사대부들과는 다른가, 아니면 왕이 사대부하고 같은가, 과연 왕위 계승은 제대로 된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죠. 자,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1차 예속 논쟁은 이렇습니다. 자,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으면 나라의 아버지가 죽은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이 3년 동안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지금 오른쪽 여기 보시면 효종이 죽고 현종이 왕위가 된 상황에서 현종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상복을 3년을 입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효종의 엄마죠. 그러니까 뭐 친엄마는 아니지만 인조의 그 계비라고 하죠. 이제 중전을 다시 맞은 이 중전이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조의 부인인 그러니까 효종의 법적인 어머니는 과연 아들이 죽은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왕이 죽은 걸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서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1년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서인들은 1년을 주장을 했고 남인들은 3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은 왕이 됐으면 큰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왕통을 이었다라는 얘기는 뭐 큰아들 여부와 관계없이 정통을 계승을 한 거니까 왕이니까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인들은 1년을 주장을 했는데 이 1년을 주장한 근거가 좀 위험했던 거죠. 바로 뭐냐면 둘째 아들은 1년을 입는다 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갖고 와서 1년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니까 1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소현세자로 가야 되는 건데 잘못 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니까 1년 입으라는 거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니니까 두 번째 아들이니까 효종은 1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내놓은 명분이 뭐냐면 경국대전을 보면 경국대전에 아들이 죽었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따지지 않고 무조건 1년을 엄마나 이제 아빠는 입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경국대전에 보면 1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현종이 이 논란 끝에 서인과 남인들이 모두 다 각각의 근거를 갖고 와서 1년, 3년 얘기를 하는데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의 법인 경국대전에 1년을 입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럼 좋다. 그러면 1년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서인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차 예속 논쟁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뭐냐면 2차 예속 논쟁 때는 효종의 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의 부인이 이제 죽었는데 인조의 부인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었을 때 과연 시어머니는 몇 년을 입어야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인들이 9개월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인들이 9개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남인들은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인들은 일괄돼요. 갖고 온 자료가 정통을 이은 큰 며느리가 죽었을 경우에는 1년을 입으라고 옛날에 이제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1년을 얘기했고, 서인들은 9개월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서인들의 주장이 꼬인 거죠. 경국대전을 봤더니 경국대전에는 큰 며느리든 작은 며느리든 며느리가 죽어도 1년을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근거였으면 서인들이 9개월을 얘기할 게 아니라 1년을 얘기해야 됐던 거죠. 그러면 둘째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었을 때 9개월 입어라, 9개월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둘째 아들은 1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서인들이 경국대전을 핑계대면서 1년을 했던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종이 이때서야 눈치를 챈 거죠.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가 둘째이고 법통을 계승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년하고 9개월 이렇게 얘기했던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권력들을 이제 놓칠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현종이 붕당 간의 공존과 견제의 원칙을 유지하다가 이걸 깼어요. 그걸 깨고 서인에서 남인으로 권력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나이 어린 숙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숙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남인이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이었어요. 근데 숙종은 조선의 왕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효종의 아들인 현종, 현종의 큰아들인 숙종으로 내려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서인들과 남인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제 막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집권했을 땐 남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인들이 좀 기고만장한 것 같으니까 남인들의 죄를 핑계 삼아서 서인으로 싹 정권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번에는 또 남인으로 싹 교체했고요. 남인이 문제 일으킨다 싶으니까 또 서인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정권을 잡고 있는 붕당이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환국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숙종의 환국정치라고 하는데요.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되는, 즉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붕당 간의 그런 상호 간의 견제 뭐 이런 것 원칙들이 붕괴가 되고, 이 한 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 당은 역적으로 몰려서 배척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됐던 거죠. 숙종은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를 하다 보니 그 다음 후계자에 대해서 신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 편 왕자를 다음번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비극적인 이제 영조와 사도세자 이제 정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붕당 정치의 폐단부터 먼저 짚고 갈게요. 붕당 정치의 폐단은 특정한 특정한 당이 고위관직을 독점을 하고 또 개인의 이익을 국가 일을 하면서 이제 추구하는 등 이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왕위 계승 문제까지 신하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숙종이 죽고 나서 숙종의 큰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따지고 보면 현종, 효종, 현종, 숙종, 그리고 숙종의 큰아들인 경종까지 큰아들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경종이 굉장히 그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경종은 되게 불안했었던 게 남인들이 지지했었던 장희빈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희빈은
남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이 경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였다고요. 그러다 보니 서인들이 이 남인이 지지했었던 이 경종을 어떻게든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뭐 꼬투리를 잡았지만,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잡았지만 결국에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숙종이 죽고 난 다음 결국에는 경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당시 경종이 있었고요. 숙종의 아들 중에 살아 있었던 아들은 두 명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종이었고요. 경종이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영조입니다. 그래서 경종은 뭐 사약 먹고 죽기는 했지만 뭐 중전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영조의 경우에는 이제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엄마 사이에서, 그러니까 궁녀보다 좀 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무술이 출신이었다고 알려진 엄마한테서 태어난 이제 영조, 이렇게 두 명이 있었죠. 그래서 경종은 이제 주로 남인들은 이제 다 몰락을 했으니까 서인들이 또 이때 경종과 영조 사이에서 또 나눠지거든요. 이제 소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경종을 지지했고, 영조는 노론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 소론의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지만, 뭐 이전에 숙종 때 노론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경종이 왕이 된 이후에도 노론들의 힘이 없지 않았어요. 경종은 또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던 게 20대 한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요 20대 중반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혼을 한 지 벌써 뭐 꽤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다? 그렇다면은 경종이 잘못됐을 때 그 후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이 노론들이 경종을 압박해서 영조를 왕세 제로 삼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죠.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경종이 영조를 왕세 제, 그러니까 왕사의 자가 아니라 왕세 제로 삼아서 다음번 내가 잘못될 경우 영조로 간다까지 해줬는데도 노론들이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종이 몸이 조금만 편찮으면, 좀 아프면, 지금 나란 일 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영조한테 대리청정을 맡겨라라고 하면서 이제 영조에게 대리청정까지 강권을 하다가,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는 바람에 노론들이 이제 경종에 의해서 이제 크게 피해를 입죠. 그리고 영조는 그 와중에 이런 역모에 휘말리면서 역모를 주도했었던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제 다만 경종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보니 역적으로 몰아서 처벌하지는 않고 관리만 하고 있었죠. 근데 영조가 경종이 죽은 이후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일이 꼬입니다. 경종이 죽는 과정이 좀 드라마 같아요. 경종이 몸이 아플 때 영조가 게장과 홍시라고 하는 음식을 이제 형에게 갖다 바치는데, 당시 경종의 신하들이 만류를 했었단 말이에요. 경종이 앓고 있는 병에 안 좋은 음식, 우리 그 무슨 병에 걸리면 무슨 음식이 안 좋다, 이런 뭐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종이 아픈 그 병에는 게장과 홍시가 상극이 되는 그런 음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니까 영조가 뭐라 그랬다고 하냐면, 독은 독으로서 막는다는 말도 있는데, 뭐 형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니까 게장과 홍시를 드시면 오히려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밀어넣고, 경종도 동생이 갖다 주는 음식인데 거부할 수 없다고 이제 맛있게 먹고는 그날 밤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자마자 소론 쪽에서는 이거는 영조가 암살한 거다라는 게 이제 소론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제 정설처럼 굳어지죠.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소론들은 우리 왕을 죽인 역적 영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된 이후에 붕당 정치가 너무 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이게 왕실에 이제 왕위 계승까지 위협을 주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 탕평 정치입니다. 그래서 노론이든 소론이든 함께 등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합시다라고 했고요. 정말로 노론과 소론 중에서 좀 일부 극단적인, 양쪽 끝에 있는 노론의 제일 극단적인 사람, 소론의 극단적인 사람을 뺀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 소론 온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계속 벼슬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소론 강경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소론 강경파들이 뭐 큰 경상도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흔들어 놓는다던가 이렇게 대규모로 양반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그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벽서 사건이라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악플을 다는 거죠. 뭐 형을 죽인 영조 뭐 이러면서 이게 악플을 계속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론 온건파들은 본인들이 지은 잘못이 아니지만 같은 소론이라는 이유로 관직에서 계속 밀려나고 하다 보니 실제로 영조의 탕평 정치는 소론을 함께 하고 싶어 했으나 노론 중에서 조금 붕당 정치에서는 좀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을 데리고 하는 정치가 됐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영조의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이제 서원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영조의 업적들을 얘기하고 이제 정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가만히 봤더니 이 백성들이 군역의 부담을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당시 이제 군대를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내게 했는데 군포를 너무 많다라고 해서 1년에 한 필로 이제 군역의 부담을 감축시켜 줬죠. 그러니까 군역의 부담이 2에서 1로 줄어든 셈이니까 이게 당연히 농민들은 좋아했겠죠. 대신 줄어든 세금만큼 다른 곳에서 내야 되니까 뭐 땅 주인이라던가 상인들이라던가 또 왕실에서도 일부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런 분들을 메꾸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대전들 편찬을 하죠. 이제 여기 대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경국대전이니까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대전을 편찬을 해서 경국대전 만든 이후로 달라졌었던 것들을 이제 정피하려고 했었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노론 소론을 같이 하고 싶었으나 사실상 노론 온건파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외척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정조의 정치가 조금 혼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그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세자 사건이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다뤘던 사건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건입니다. 당시 영조한테는 아들이라고 해봐야 살아있는 아들은 딱 한 명 사도세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도세자밖에 없는데 이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이제 영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소론도 아니고 노론도 아닌 그런 중간 입장을 가려고 노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들 입장에서는 노론도 아니고 소론도 아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론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는 노론이 아니니까 얘는 좀 손 좀 봐야 돼 이렇게 돼서 결국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의심 끝에 이제 뭐 기록에 따르면 반란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다가 뒤지에 갇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사람들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왕권이 갖춰진 나라에서 세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의 죽음은 후대 왕이 되는 정조에게 영향을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가 없죠. 정조가 바로 그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이미 이런 일들을 알만한 나이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못한 상태에서 한여름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7월 말 8월 초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 떼약볕 밑에서 정말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정조는 아버지의 그런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좀 풀고 싶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탕평 정치를 계승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탕평 정치를 우리가 영조의 탕평, 그리고 정조의 탕평, 그리고 또 숙종의 황국 정치까지 특색을 좀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정조 같은 경우에는 소론과 남인까지도 두루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론 외에 조금 밀려나 있었던 소론, 그리고 진작에 그 숙청 때 밀려나 있었던 남인들까지도 가능하면은 골고루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용했었던 사람들은 어디다가 배치를 했냐면
규장각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 그러면 규장각, 장용영, 수원화성건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규장각에다가 새롭게 뽑은 사람들을 배치를 하죠. 이때 그동안은 관직에서 빠져 있었던 서자들, 우리 양반 첩의 자식인 서자들까지도 여기 규장각에다가 집어넣어서 규장각을 통해서 국왕 지지 세력을 키운 거예요. 당시 이제 정조는 왕이 된 이후에 규정각에 거의 처박혀 있다시피 하면서 이 사람들과 공부에만 열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노론들 입장에서는 탕평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한은 좀 잠시 숙이고 가는 걸로 그렇게 비쳤겠죠. 당시 이제 워낙 노론의 권한이 세니까 자신을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했죠. 기존에 있었던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미 노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군영인 장용영을 편성을 합니다. 이제 당시 궁궐을 넘어서 정조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병력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그 부대의 규모를 키워갔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수원 화성 건설도 차근차근 해가죠. 처음에는 아버지 무덤에 한번 갔다 온다로 시작을 했다가 가서 며칠씩 머물다가 나중에는 막 몇 달을 머물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 시설을 지킨다는 핑계로 장용영도 키우고 수원에 화성이라고 하는 성도 쌓는 등 차근차근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을 잡아서 기존 세력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거죠. 이제 안타까운 점은 그런 시도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정조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이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도 독살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음모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조는 이렇게 그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금난 정권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금난 정권은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한 시전 상인한테만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상공업 발전에 그런 걸림돌이었다고요. 그래서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때 속대전을 편찬을 했지만 대전 통편을 편찬을 해서 또 그 사이 또 변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조가 죽고 나니까, 이 정조가 죽은 이후 순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순조의 그 증조 할머니인 셈이죠. 그 영조가 오래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이 어린 그 중전을 새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보다도 더 그 어린 중전을 들였는데, 그 중전이 이제 정조한테는 할머니 뻘이었으니까 순조한테는 증조 할머니 뻘이에요. 당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왕위에 올랐지만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증조 할머니 뻘이었었던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정순왕후가 권력 잡고 있는 기간 동안 정조가 키워놨었던 남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권력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독살설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순왕후가 죽고 나자 이제 그 다음에 순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어리다가 보니까 장인어른이었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한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안동 김씨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조가 자기 아들은 풍양조씨 세자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풍양조씨가 이제 또 권력을 잡죠. 이렇게 안동 김씨, 풍양조씨 같은 특정한 가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조선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붕당도 아니고 이제 가문입니다. 그래서 비변사하고 군영을 장악하기만 하면 권력 장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비변사는 임진왜란때 만들어졌었던 임시기구였는데, 임시기구였었던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이 비변사의 멤버들은요, 의정부의 정승들과
육조의 판서, 그리고 각 군영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비변사에 모여서 원래 조선이 추구했었던 권력을 나눠 놓는다라는 개념이 이 비변사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권력을 갖고 다툴 일이 아니죠. 빨리 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이런 비변사의 기능이 상당히 잘 돌아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기구를 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변사는 비정상적으로 이런 세도 정치 기간까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권력이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만 장악하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그래서 안동김 씨와 그의 친구들이 이 비변사를 장악해요. 그러면 안동김 씨 세도 정권이 되는 겁니다. 풍양조 씨가 차지하면 풍양조 씨 세도 정권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이 원래의 기능은 약화되고 비변사 중심이 되고요. 이 비변사에서 결정하면 왕도 함부로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왕권도 약화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을 하다 보니 정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죠. 정치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서 매간매직을 합니다. 이 매간매직, 돈 받고 벼슬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방관이 내가 뭐 1억을 주고 벼슬을 샀으면 지방관이 끝날 때까지 최소 1억 이상은 벌어야 본전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이 돈 주고 벼슬을 사서는 지방에 가가지고서는 농민들을 뺏어 먹으면서 자기가 냈었던 이 관직을 사기 위해서 들였던 돈보다 몇 배는 이제 긁어 모으려고 하다 보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탕관오리들이 헤쳐먹는 것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됐으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걸 까먹었네요. 예, 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책이 한계가 있었던 거, 다양한 계층이 이제 성장을 했다. 뭐 상인들도 풀어주고, 뭐 서자들도 하고, 그죠? 뭐 사회 발전에 나름 경쟁을 통해 발전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게다가 국왕의 능력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순조로 넘어가게 되니까 나라를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이제 손을 잡게 됐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소수의 집단만이 권력을 갖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비변사 같은 이런 기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분당 정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세도 정치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이게 수원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원 화성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규장각의 모습입니다. 지금 창덕궁 뒤쪽을 이제 개방을 해서 창덕궁 뒤쪽을 보실 수 있는데 그 뒤쪽에 가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정말 이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게 여기 서양의 과학기술의 수용, 뭐 실학의 발달 등인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